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회복 시도 이후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오늘 월요일장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은 12개월 선행 PER 10배에 해당하는 2,900포인트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면서 다만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로 회복 탄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추가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전술이 필요하겠다고 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다음 달 시행될 리오프닝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면서 의류, 호텔, 엔터, 면세점, 항공, 엔터주를 주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연말에 접어들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시점이라면서 차익 매물이라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성장성이 좋은 종목을 꼽아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차익 실현 욕구가 크지만 내년 성장성이 높은 종목으로 FNF와 솔루스 첨단 소재, 후성, 에코프로비엠, SM, 덱스터, 그리고 위즈익 스튜디오와 사마 알미늄 같은 종목을 꼽았습니다. 전력난이 가세하면서 미국, 유럽, 또 중국의 물가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고요. 또 중국 내 미분양 빈집도 3천만 채가 넘어서서 유령 마을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언론에서는 시한폭탄이라고는 하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일단 중국에서 앞으로 제시할 정책에 대해서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주제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주식심화론 첫 번째 주제,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테이퍼링 경로는? 지난주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지난 한 주 동안 1.99%, 코스닥은 3.93% 주간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지 아니면 하반기에 정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논란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연준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가 있었는데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때 또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있었던 달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테이퍼링의 윤곽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FOMC였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9월 FOMC 당일 하실 그 회의에서는 사실상 뭐 테이퍼링 관련된 시나리오가 전망되기보다는 오히려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불거졌습니다.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이퍼링의 경로는 사실상 지난 7월에 일단은 회의를 좀 점진적으로 많이 조금 논의를 한 상황이고 9월 달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다라고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은 시점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테이퍼링 시작 시점을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 경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나서 종료되는 시점을 내년 중반경쯤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이러한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타임라인대로 갈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규모 측면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0억 달러 규모로 매입 규모를 축소해 나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50억 달러를 구성하는 그 요소는요, 미국채 100억 달러, 그다음에 MBS 50억 달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규모가 언급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음도 시사가 됐습니다. 향후 이제 미국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규모가 좀 증액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감액까지도 조금 열어놓지 않았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규모는 150억 달러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처음은 150억 달러지만 그 후에는 200억 달러 또는 250억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테이퍼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9월 FOMC 의사록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150억 달러 규모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혹은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그리고 MBS 하면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인데요. 이 MBS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펴겠다라는 것을 미리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연준이 보는 건 딱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로 네. 보는 거는 고용과 물가가 될 텐데 무엇보다 또 경제 지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고용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연준은 또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물가와 고용 두 가지를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라고 지금 연준 위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난 회의까지는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상 뭐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거 가운데 다음 달에 나올, 그러니까 9월 고용 보고서가 그렇게 강력하거나 또는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고용 지표는 사실상 회복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연준의 입장이다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는 물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심도 있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지표 역시도 최근에 뭐 실업률이 4.8대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실업보험 같은 것도 청구 건수가 있을 텐데 네. 이게 되게 빈번하게 매주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지표들을 되게 자세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보고 있는데 보험 청구가 연속으로 이제 나오는 지표도 있고 신규로 나오는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직하는 것보다 구인 건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서 얼마든지 경제 활동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의지가 있다면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간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고용시장 상황은 지금 뭐 서비스업 측면으로 조금 많이 비어있긴 하지만 이거는 경제가 리오프닝 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사실상 이제 좀 시간의 문제다.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고용 지표에 대한 조금 우려는 이제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물가에 대한 조금 고민들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엄청나고 훌륭하고 강력한 고용 보고서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또 30만 명 아래로 지난주에 한번 또 떨어진 네. 지표가 나와서 이 양호한 고용 지표가 미국장에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고용은 뭐 괜찮고 일단 경제에 대해서는 연준이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물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인지, 그동안은 연준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해왔는데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금리 인상도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연준의 판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FOMC에서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물가랑 뭐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한 반면에 물가는 상향 조정을 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상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전망치가 3.4%였거든요. 헤드라인 기준으로요. 근데 지난 9월 FOMC에서 4.2%로 0.8%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가의 경우에 상방 리스크가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불확실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내년 전망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물가 전망치가 이제 헤드라인이 있을 거고 근원 물가가 있을 텐데,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2.2%를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코어, 근원 물가 상승률이죠. 에너지와 음식을 뺀 그 가격 상승률은 2.3%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에너지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변동성이 조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내년엔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외의 항목들의 가격 상방 압력이 매우 크지 않나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음식료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외의 항목들, 그러니까 근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물가가 좀 높은 상태 또는 높은 그 레벨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계절성이 높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물가 환경들이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인 거죠.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매우 높다라고 연준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9월 의사록에 보시면은 경제를 전망하고 있는 그 연준의 스태프들도 있는데 이 그 스태프들 역시도 지금 물가 상방 압력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물가를 상승을 이제 하게끔 끌어올렸던 공급망 제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영향력이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역시도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높은 물가 상승률이 관찰이 되고 있고 상품 시장, 그다음 노동 시장에서도 모두 공급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연준의 당초 전망이 되게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거에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연초부터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스탠스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조금 주목하실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과연 연준이 물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근원 물가 자체의 레벨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물가가 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것인지 이게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IMF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바로 지난주에 또 언급을 했습니다. IMF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7월 대비해서 상향 조정한 수치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더불어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준비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제는 테이퍼링을 넘어서 긴축까지 해야 된다라고 IMF 쪽에서 얘기를 해준 건데요. 연준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강도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IMF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가을까지는 조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다가 내년 이후부터는 조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물가 같은 경우는 올해 가을 3.6%로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전망을 IMF에서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엔 2%대로 회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7%까지 올랐다가 내년에도 4%의 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좀 물가의 상방 압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것과 유사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눌렸던 뭐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부양책에 따른 저축의 증가, 그다음에 상품 가격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제 향후에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지 공급 부족의 장기화 또는 신흥국에서의 식료품 물가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물가 상방 요인들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 높은 수준이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의 변화가 조금 촉구가 된다,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IMF라든지 국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조금씩 하향 조정을 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여 나가는 흐름으로 대부분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망치 측면에서는 유사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 같은 경우는 낮췄고 물가를 높였죠. 이렇듯이 지금 인식 자체는 물가가 높은 상황이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에는 조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역시도. 다만 여전히 큰 틀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물가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상승에 기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러한 입장을 조금은 유지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9월 말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들에서 고려하신다면은 당초 예상보다는 이러한 공급망 제약 또는 병목 현상에 대한 영향들이 조금씩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계속 오래 이제 뒤로 자꾸 이연되고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물가가 높은 수준이 내년 초까지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조금은 완화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강경한 스탠스, 그러니까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강경한 스탠스에서 조금씩은 톤을 낮춰나가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공급 측 요인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을 때는요, 통화 정책으로 사실 대응을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은 경기가 매우 좋고 물가가 높아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경제를 억눌러줄 필요가 있을 때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러한 측이 가장 긍정적인 상태의 금리 인상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공급 측 이슈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좋은지 향후에 강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 자체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연준에서도 할 거다라고 전망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사실 과거에 조금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사례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79년도, 73년도에 뭐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사실 이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강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는 특이한 위기였고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되고 경제가 재개가 된다면은 수요가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과거와 같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섣불리 했다가는 오히려 또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물가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할 때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연준은 보이고 있다라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을 과연 소비 심리가 버텨줄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소비 심리 지수는 최근 들어서 또 미국에서 둔화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네. 연준에서 중요하게 또 살펴볼까요? 심리 지수는 사실상 뭐 향후의 지표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하는 지표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소비자들 또는 기업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수치랑 비교하는 건 역시도 좀 어려운 지표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들 또는 기업에서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판단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연초 작년에 이제 보시면은 재정 부양책들이 매우 강하게 들어섰고 이 내용 중에 하나는 가계에 대해서 현금을 꽂아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정부의 이전 지출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이전 소득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음에 있는 인프라 투자 정책이라든지 향후에 나타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서는 이런 현금을 꽂아주는 정책은 이제는 사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좀 부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이제 작년이랑 올 초와 같은 이제 뭐 소비의 소매 판매의 급증이라든지 소비의 급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보다도 일자리에 빨리 좀 복귀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임금으로서의 얻는 소득이 증가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은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용 지표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고용이 회복되고 소득이 이러한 그 임금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되는 과정을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고용 시장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서 경제 주체들이 빨리 이제 일을 할 의지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물가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는 것들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게 뭐 임금을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또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드러났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채굴 인원이 많이 복귀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물류 분야에서도 네. 하역 인원이 많이 복직하지 맞습니다. 않아서 미국에서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또 피해 상승,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같은 인력 문제들이 또 해소가 돼야 고용 지표도 좋아질 것이고 물가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MF에서는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들 쪽에서 물가에 대한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소득 국가라든지 또 이머징 국가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또 빨리 올려야 되는 그 네. 입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좀 더 IMF에서 경고하면서 적절한 통화 정책, 물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적절한 통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기조를 최근 들어서 약간 약화시켰습니다.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9월 말 파월 연준 의장의 톤 변화가 있었는데요. 22 포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말하기 매우 어렵다라면서 일시적일 것이라는 그 의견에서 약간 선회한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연준의 물가에 대한 스탠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핵심 물가, 근원 물가 가운데서 특히 어떤 것의 상승이 가장 우려스러우세요, 혹시? 아무래도 최근 미국 물가를 끌어올렸던 것들은 사실 중고차 가격 다들 아실 텐데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그
업종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조금 강조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렇듯이 코로나19 공급망 제약, 방목 현상 때문에 나타났던 물가의 급등, 일부 카테고리의 물가의 급등이 최근에 좀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실제로도 이러한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쪽에서는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 사실상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역시도 이제 연말 지나서 내년 초면은 이제 물가가 조금 상승률이 그래도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속도가 이제 조금 관건일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들, 그러니까 국제 그 원자재 가격들, 그다음에 향후에 라니냐와 같은 계절 요인이 더 나타나면은 농식 농상품 같은 가격도 조금 급등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가격들이 만약에 이제 조금 물가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네. 물가의 완화되는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연준의 입장은 바뀔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고물가에 대응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또 연준의 그 정책을 운용하는 목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그 물가의 급등의 그 배경이 공급 요인인지 수요 요인인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3%에서 5%대 물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오히려 이러한 물가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2분기 지나서까지 이러한 높은 물가가 이어진다면 연준의 긴축으로의 선회가 조금 빨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뉴스에서도 언급됐지만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이러한 에너지 가격들 매우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농산품 가격들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진짜 수요가 있는 움직임인지 이런 네. 것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겨울철 내내 연말 연초까지는 상승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계속 살펴보면서 농작물 가격까지도 견인을 하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번지게 됐을 때는 또 연준의 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9월에 5.4% 미국 내에서 기록을 했는데 6, 7 그리고 9월 5.4%가 나왔고, 내년 상반기로 가면은 이제 올해는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주제 마지막으로 원래 10월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상황들은 어떤가요? 네. 저도 제가 알기로는 10월 초쯤에는 이러한 재임 여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인가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었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뭔가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는 사실상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파월 의장의 연임 그 여부 자체가 사실상 향후의 통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또는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재임을 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파월 의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진지 좀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이 이어지는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인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연임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어떤 사람이 의장으로 될지도 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분의 성향이 어떨지도 금융시장은 조금 아직 판단이 필요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 문제, 그다음에 정책의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연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불확실 요인을 확대하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라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에 그 파월 그 의장의 좀 평가를 할 때 그 하원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좀 저명한 그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파월 의장을 조금 싫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이 연임에 대해서요. 근데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지역 연은 총재 중에서 2명의 위원이 그 주식 투자 때문에 사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까지도 만약 거론이 된다면은 파월 의장의 연임이 좀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많은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직까지는 연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유한 자산, 주식과 부동산을 버리지 않고 사임하는 이런
정책 위반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물가의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냐에 대해서 연준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FOMC 회의를 통해서 계속 주목해 보시고요. 농산물 가격과 파월의 재임 여부까지 중요한 변수로 짚어봤습니다. 11월, 12월 두 차례의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11월 2일부터 3일, 12월 14일부터 15일 두 차례의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죠. 오늘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알아볼 두 번째 주제는 11월 FOMC 및 금리 전망입니다.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통해서도 또 금리에 대한 스탠스, 시장의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간밤 그리고 오늘 우리 장이 진행되는 시간 오전장까지 1.59%까지 오르기도 했다가 좀 상승세가 둔화되는 움직임, 10년 국채 수익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FOMC를 좀 전망해 볼게요. 첫째 주 예정이 돼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뭘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얘기를 했듯이 내년 중반쯤 마무리되는 시나리오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6개월 내지는 8개월의 기간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상되는 규모는 150억 달러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증액을 할 것인지 또는 감액을 할 것인지 이러한 가능성이 좀 내포된 문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자산 매입 관련된 것들을 정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통화정책 성명문 상에서 기준금리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가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과거 13년도, 14년도 연준의 그 통화정책 성명문을 보시면은 테이퍼링이 결정된 13년 12월 그 FOMC에서 기준금리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FOMC에서 만약에 이러한 테이퍼링이 결정이 된다면은 기준금리 관련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도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FOMC 두 가지 체크 포인트 확인해 봤습니다. 테이퍼링이 시행된다면 예전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준금리 가이던스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확인해 보시고요. 또 앞으로 연준이 물가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내놓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11월 테이퍼링 가능성에 따라서 테이퍼링도 테이퍼링이고요. 또 요즘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경기 둔화될 수 있다. 이러다가 경기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테이퍼링까지 좀 시행이 됐을 때 경기에 입힐 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테이퍼링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개념에서 혼동이 되는 부분이 테이퍼링을 하면은 연준이 긴축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라고 또 보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13년도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긴 했었는데 테이퍼링 자체는 사실상 연준이 자산 매입을 계속 해주는 것이거든요. 줄일 뿐이죠. 네, 규모를 줄일 뿐이지 자산의 매입은 지속하는 것이고 그 결과 연준의 자산 규모는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경로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일단은 큰 흐름, 큰 시나리오, 큰 그 타임라인은 이미 조금 가닥을 보이고 있잖아요. 11월 또는 12월 중순에 시작을 하고 내년 중반에는 종료되는 이러한 타임라인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우려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더 우려를 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 자체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여전히 완화적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적절하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긴축 전환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비로소 긴축으로 돌아섰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더 우려할 텐데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테이퍼링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흐름에서의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이제 개시가 될 텐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150억 달러씩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규모가 1,200억 달러라서 만약에 동일한 규모로 줄여 나간다면은 8번의 회의를 거쳐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될 텐데 지금의 전망은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150억으로 시작하지만 그 후는 점진적으로 증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 150억, 뭐 300억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점 자체가 8번의 회의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적은 횟수의 그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테이퍼링이 중반경에 끝난다고 했는데 그게 뭐 6월이 될지 또는 더 넘어가서 뭐 7, 8월이 될지 이거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 역시도 앞으로 당겨올지 그대로 있을지 요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컨센은 내년 4분기경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9월 FOMC 그 점도표에서도 이제는 2022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인상의 시점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이 좀 빠르게 진행되거나 또는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1분기, 2분기 지나서까지 이어진다면은 연준의 긴축 행보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들 좀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책이 좀 빠르게 전환이 됐을 경우에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뭐 수요 차원의 인플레이션이라면 그래도 마음 놓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공급발 대란, 공급 병목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물가 상승을 지켜보면서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뭐 지금 테이퍼링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선은 아까 연구원님이 그어주셨습니다. 테이퍼링은 긴축은 아니다. 네. 이제는 시장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조금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연준이 내년 말 정도로 금리 인상을 전망해줬는데 내년 말보다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가능성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과거 13년도 테이퍼링 당시에는 14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4년 10월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총 10개월 정도 기간으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한 시점은 15년 12월이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의 기간이 필요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때와 조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또 부분은 이번에는 그 정책의 대응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의 한 뭐 1년에서 뭐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정책이 점진적으로 나온 반면에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통화 정책이 거의 한 달여 만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 속도도 과거의 위기와 다르게 거의 1, 2분기 정도 당겨서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하고 또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흐름을 이미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책의 집행 속도, 정책이 걷어 들어가는 속도는 과거와 달리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기간 역시도 과거에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진행이 됐던 반면에 이번에는 빠르면 한 2분기의 그 기간을 가지고 2, 3분기 기간을 가지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내년 중반경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물리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내년 뭐 6월, 8월 정도에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하면은 말에 기준금리 올리려면 사실 2, 3개월의 텀을 두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년여의 기간을 가지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냥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에 하는 게 사실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사실 이게 진짜 올릴 건지 말지는 사실 내년 가봐야 사실 아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물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가의 흐름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테이퍼링의 속도가 지금은 6월, 8월 경에 종료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테이퍼링 또는 글로벌하게 중앙은행들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흐름에서 글로벌 경제의 회복 흐름, 그다음 미국 경제의 회복 흐름이 사실 예상하고 있는 경로 대비해서
하회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둔화가 되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그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물리적인 시간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또 초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한다라는 그 식의 생각이 매우 박혀 있는 상황이고, 과거와 달리 빠르게 정책이 집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내년 4분기에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되는 것이지, 사실 내년 금리 인상한다라고도 말하기는 조금씩 어렵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9월 FOMC 점도표를 보면 네. 내년 금리 인상 예상했던 인사가 7명에서 9명 늘었고요. 네. 그리고 2023년 내후년 금리 인상을 본 연준 위원이 네. 몇 명이었죠? 13명에서 17명으로 네. 증가를 했죠. 근데 네.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2023년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2022년 4분기가 네. 그래도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자체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이제는 뭐 내후년을 미뤄질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건이 된다면 내년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근데 기준금리 이러한 점도표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 초,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미분기쯤에 갔을 때 동일하게 항상 움직이진 않아요. 이게 조금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기조가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9월 점도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사실 6월 대비해서 9월에 봤을 때 기준금리를 내년에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테이퍼링의 시점 역시도 원래 6월 달 정도면은 사실 뭐 내년에 시작하는 것까지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연내 시작이 매우 높은 컨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의 정책에 대한 속도 또는 시점이 앞으로 땡겨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숫자 자체는 이제 내년 금리 인상 한 번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표 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숫자는요. 네.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그만큼 과반까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향후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연준 위원들이 더 늘어난다면 이제 기준금리 결정 역시도 인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사실 다음 점도표는 이제 12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이때 예. 사실 점도표도 중요할 거고 물가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면 또는 틀렸다면 이런 것 조금 더 가시화해서 볼 수 있는 결정이 12월 FOMC 물가 전망치 그다음에 점도표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사실 12월 FOMC에서 이런 결정 사항들을 좀 보신다면은 기준금리 내년 말에 올릴지 못 올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경기 흐름을 보면서 또 물가 상승률과 그 물가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12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 달이 3, 6, 9, 12월인데 12월에 또 전도표가 11월은 건너뛰고 12월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12월 FOMC에서 금리 점도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10월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아마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주열 총재도 충분히 11월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11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증시 영향 어떨까요? 네, 우선은 10월 금통위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한 거는 거의 뭐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그 10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의 입장을 이주열 총장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굳히지 않았나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측면에서 보시면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한 12p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 얘기는 사실상 이제 한 차례 인상 플러스 알파를 반영한 숫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 금통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원래는 이제 기존의 문구 가운데 점진적이란 문구를 수정을 하고 적절이란 문구를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8월 금통에서 이러한 문구가 뭐 점진적이라는 문구가 새로 삽입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점진적이라는 문구 자체를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고 11월에 인상하겠다라고 해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그걸 의도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이은 금리 상승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폭 자체, 그러니까 인상폭 자체도 25bp 이상의 규모, 50bp, 그러니까 빅스텝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빅스텝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3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사실상 거의 2번 이상, 2번 정도 인상을 한 걸 이미 반영한 숫자 레벨이고요. 그래서 11월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에서는 연이은 인상 또는 11월 금통위에서 50bp 이상 유로화한 가능성들을 열어놓으면서 이제 금리 자체는 사실상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렇듯이 금리가 사실상 올라갈 경우에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이제 기업들의 그 비용 단의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상 뭐 마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마진을 좀 챙길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이제 비용 단의 문제가 높아지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기업들이 있을 텐데, 좀 구분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증시 흐름도 이런 업종 단에서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사실상 대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공식처럼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IT주 같은 것들은 좀 IT 업종은 좀 이제 뭐 증시 측면 주가 측면에서 조정을 받는 측면이 크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수익, NIM이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주가가 견고하게 버티는 측면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마진이 좋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이 이러한 높아지는 비용을 좀 전가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기업 수익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견조하게 증시 이 가격이 흘러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주가 지수 자체에 대한 그 흐름은 사실상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업종별로는 올라가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좀 떨어지는 기업이 이렇게 나타나는 약간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저는 채권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네.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의 전망은 네. 채권 금리 상승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흐름이라서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인상 플러스 알파를 반영하고 있는 숫자라서요. 향후에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뭐 11월에 인상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뭐 1회 이상의 뭐 인상을 시사한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일단은 한 회 플러스, 그러니까 한 차례 플러스 한 차례 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8%대에 육박하는 그 금리 레벨인 3년물 기준으로요. 이러한 흐름은 사실상 이제 급등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장기물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단행되다 보면은 아까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 회복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것까지 나타나면은, 그리고 대외금리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 테이퍼링도 이제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외금리 측면에서 이제 장기물 금리는 좀 견조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금리는 이제 단기물 좀 빠르게 오르고 장기물은 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일드 커버가 조금 플랫해지는, 베어 플리팅해지는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유입이 되나요? 유출이 되나요?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채권의 표면상의 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수익 측면에서는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뭐랄까요, 인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환율 측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약간 이런 흐름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인상을 하게 되면은 네. 자국 화폐에 대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원달러 맞아요. 환율은 좀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네. 1,200원 올라와서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그래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원화에 대한 가치가 8월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원화가 강하지 않은 흐름이 보였고 1,200원까지 육박하면서 이제 좀 환율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동결을 했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환율도 좀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1,180원인가요? 그렇게 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사실 딱 하나로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흐름과 같은 뭐 환율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상 이제 환율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들은 사실상 지금 들어오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금리 측면에서도 이제 과거보다는 금리 레벨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새롭게 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 캐리 수익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하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연이어서 이제 인상을 할 가능성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이거에 평가 손실이 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중간에 파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뭐 인상했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거나 채권을 많이 사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빅스텝의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bp 인상 가능성도 예상 안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랬을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일단 중립적으로 보셨지만 환율에 미칠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단행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반응을 보고 또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우리 증시에도 유입이 될지는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원화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장 이슈 가운데서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11월 초에 11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미리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시장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코스피는 3,000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96선 가리키면서 상승 탄력을 좀 더 높였는데요. 오늘 마감까지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